도로 표지판이나 작은 글씨가 예전보다 잘 안 보이기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 화면의 글자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고개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혹시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렌즈를 닦아보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리고는 안경을 쓰거나 도수가 더 높은 안경을 처방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해마다 시력이 조금씩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모두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오늘은 시력을 어떻게 지지하고 지금 가진 눈의 힘을 최선으로 활용하며 가능하다면 안경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력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시력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력은 온몸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신의 생리작용 뇌기능, 혈액순환, 염증 반응 대사 균형 등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눈은 사실상 신경계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뇌와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고 척추를 움직이며 전반적인 신체와 뇌 건강을 지지하는 활동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시력도 그 뿌리부터 지지받게 됩니다. 안경처럼 시력을 도와주는 기술이 있다는 건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런 보조기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시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 DDI, 즉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같은 몸을 가진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건 이 인격 변화가 단순히 성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체 생리 반응까지 함께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인격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가지고 있어 두꺼운 안경 없이는 앞도 잘 못 보지만 다른 인격으로 전환되면 갑자기 1,000년 이상의 시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관찰됩니다. 그것도 몇 초 사이에요. 눈도 바뀐 게 없고 뇌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 그 믿음만으로 신경계와 생리기능이 함께 전환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시력조차도 우리 몸의 생리 상태와 정신적 신념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주장은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망막은 사실상 뇌 조직의 일부입니다.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데 이 시신경은 뇌신경 2번, 즉 중추신경계와 바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거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신경계 자세, 근육, 혈류 흐름이 정밀하게 협응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엇이 우리의 선명한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방해 요소 중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며 산화, 스트레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세포를 약화시킵니다. 여기에 혈당 조절 장애, 특히 제2형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혈관을 압박해 눈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높은 코르티솔 수치 교감신경이 항상 우위에 있는 상태는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며 이런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눈에 필요한 영양과 회복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눈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거의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블루라이트 청색광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이 빛은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망막에 자극을 줍니다. 게다가 흡연 구부정한 자세, 목과 어깨의 긴장 같은 습관들도 모두 시각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즉, 시력은 단지 안과 질환의 결과가 아니라 전신의 생리적, 신경적, 정서적 균형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눈에만 집중하지 말고 몸 전체를 다스리는 지혜가 시력을 지켜주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도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요. 눈도 조직이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와 혈액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원활하게 영양과 산소가 도달해야만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모든 기능들이 이 근육들의 작용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는 말은 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눈 역시 꾸준한 자극과 운동,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영양소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A, 오메가3, 아연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섬세한 황반 부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은 계란 노른자, 시금치, 케일,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하면 청색광, 블루라이트 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는 눈 건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DHA는 망막 조직의 51, 60, 60%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로 눈이 이미 그 자체로 DHA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DHA가 풍부한 대표 음식은 연어 가능하면 자연산 정어리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들이며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완화와 안구 건조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블랙커런트와 같은 짙은 보랏빛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모세혈관의 탄력과 강도를 높여주고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에 피로가 쌓이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참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쇠간, 소간, 이나, 대구, 간유 오일 또 주목할 만한 음식입니다. 이들은 활성화된 형태의 비타민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각막과 망막의 재생과 보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호박 같은 채소들도 좋지만 간에서 전환 없이 바로 흡수되는 형태의 비타민 A는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끝으로 아연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연은 비타민 A가 실제로 작용하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특히 야맹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눈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눈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에너지, 그리고 혈류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몸 전체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눈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식탁 위에서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눈 운동에 대해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운동들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연결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운동을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운동들은 눈이라는 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구조를 근본부터 강화해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근육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정밀함과 지속력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보이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 원인이 바로 이 지속력 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으로는 두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손바닥에 생긴 열은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제 손을 둥글게 오목하게 만들어 눈 위에 살포시 덮어줍니다. 압박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빛이 차단되면서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그 순간 우리의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여기에 깊고 천천히 숨 쉬는 호흡을 더해보세요. 이 조합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편안함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부교감신경은 소화 회복 휴식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이 부교감신경을 점점 무디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 결과 눈은 쉽게 건조해지고 미세한 손상에도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10번 정도 눈을 깜빡여 보세요. 단순히 깜빡이는 게 아니라 눈을 살짝 감고 2초간 부드럽게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감고 조이고 다시 뜨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이때 눈 안쪽에 생긴 압력은 눈심장 반사라는 흥미로운 신경 반응을 유도합니다. 눈 안의 압력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동시에 눈 속 초점을 맞추는 두 개의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그중 하나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 근육으로, 이 덕분에 눈은 더 둥글고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 빛을 망막 중심에 정확히 모읍니다. 또 하나는 동공을 줄이는 근육으로, 이 작은 동공은 초점을 더욱 정밀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반대로 동공이 넓으면 빛이 퍼져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직접 눈을 조이고 풀어주는 이 동작을 해보면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초점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부교감 신경 기능 자체가 튼튼해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이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더 잘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경험.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두운 곳에 있으면 생존을 위해 우리 몸은 동공을 자동으로 확장시킵니다. 넓어진 동공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지만 정작 선명한 초점을 맞추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 상태와
빛의 조건이 눈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 바로 이 점이 시력을 위한 몸 전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눈 운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눈동자를 여러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눈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리를 고정한 채로 눈동자만을 천천히 움직이며 눈 근육의 정밀한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위아래로 천천히 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다시 아래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이 운동은 천천히 해야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눈과 뇌 사이의 정밀한 연결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고개는 그대로 두고 눈만 왼쪽으로 다시 중앙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도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수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각선 방향입니다. 오른쪽 위를 바라봤다가 왼쪽 아래로 천천히 이동하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 위를 보고 오른쪽 아래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대각선 움직임은 눈 근육을 사방으로 고르게 자극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눈동자로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훈련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도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이때 눈 주변 근육뿐 아니라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까지 함께 자극받게 됩니다. 이 운동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눈 근육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뇌 사이의 연결 신호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눈 주위의 혈류도 증가하게 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운동이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눈 근육은 작지만 민감해서 무리하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처음에는 1분 내외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에 2-3번씩만 천천히 반복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눈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순간 눈이 덜 피로하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순히 눈의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연결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눈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근육이 눈의 다양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쪽과 바깥쪽을 담당하는 내직근과 외직근이 함께 작용하면 눈이 좌우로 움직이고, 위쪽이나 대각선 방향을 보려면 또 다른 근육들이 필요해집니다. 심지어 눈을 회전시키는 근육도 따로 존재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눈 근육이 각각 다른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근육이 뇌줄기, 즉 뇌 바로 아래에 있는 뇌간의 특정 부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아령을 들듯이 눈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결국 뇌간에 위치한 운동, 신경핵을 자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3번 뇌신경, 즉 동안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기능도 함께 담당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중심부가 바로
이 동안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안신경은 두 가지 중요한 핵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에딩거 베스트팔 핵이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동적인 초점 조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볼지, 왼쪽을 볼지, 위를 볼지, 아래를 볼지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3번, 4번, 6번 뇌신경이며 이들은 눈 바깥의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외안근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거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 즉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내양은 조절 기능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기능이 서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겹쳐져 있는 영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뇌세포는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불이 켜지듯이 작동하지만 혈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은 더 넓고 퍼지는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 신경핵을 자극하면 그 옆에 자율신경 영역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단순히 운동신경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자율신경 기능까지도 간접적으로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 운동들이 단순한 근육 훈련을 넘어 초점 기능과 부교감 신경 기능을 함께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낳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결국은 우리의 시력 집중력, 심지어 몸의 안정감까지도 함께 회복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시력 운동은 근거리, 원거리, 초점 훈련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어디를 볼지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초점을 어떻게 맞출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시각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 훈련은 처음에는 하루에 1분 정도 익숙해지면 2, 3분 정도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활용하셔도 되고 주머니에 있는 작은 물건을 이용해도 됩니다. 손가락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도구인이 가장 편리하겠죠. 물체를 눈앞에서 약 25cm 정도 떨어진 곳에 둡니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말고 본인이 또렷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점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몇 초 동안 바라보되 억지로 빨리 넘기려 하지 말고 시선을 고정한 채로 천천히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밖이나 방 안에서 가장 먼 곳 또는 가능하면 야외로 나가 6m 이상 떨어진 물체나 지평선을 바라보세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눈 근육이 조금 긴장되고 먼 곳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며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거리와 원거리를 번갈아가며 천천히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시선은 가까운 곳과 먼 곳 사이를 오가며 집중과 이완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 근육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선모체 근육은 고리처럼 생긴 근육으로 수축하면 작아지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이완되면 다시 얇아지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정체가 자연스럽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데 이 유연성이 바로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 즉 부교감 신경의 중심이 되는 에딩거 베스트팔 핵을 자극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눈으로 어디를 볼지 선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내부 시스템까지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셈입니다.
결국 이 훈련은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눈 안의 수정체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 얼마나 섬세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선모체 근육이 수축하면 실처럼 연결된 작은 섬유들이 풀리며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근육이 다시 이완되면 이 섬유들이 당겨지면서 수정체는 얇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야지 하고 억지로 힘을 준다고 해서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정체는 스스로 이완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두꺼워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성과 자연스러운 회복력, 그리고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길러지는 반응성은 결국 우리가 맑고 또렷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력 운동은 이기-이의-이시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눈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 습관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20분마다 한 번씩 6m 이상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짧은 습관이 눈의 피로를 줄이고 뇌를 쉬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책 같은 근거리 물체를 오랜 시간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이 간단한 훈련이 눈 근육과 뇌에 잠깐의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눈 운동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운동을 할 때처럼 숨이 차거나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을 들인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근육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근육은 물리적인 긴장과 반복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강화됩니다. 반면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실제로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눈 근육을 이용한 시각 운동은 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보다 뇌에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눈을 움직일 때 뇌는 단순한 한 부위가 아닌 여러 신경핵과 대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에서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는 뇌 속에 존재하는 호문쿨루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문쿨루스는 우리의 감각과 운동 기능이 뇌의 어느 영역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눈과 손이 대뇌 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눈 운동 하나만으로도 뇌의 방대한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깨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움직이면 뇌간에 존재하는 여러 신경핵들이 즉시 반응하게 되고 이 반응은 다시 대뇌의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로 이어지며 뇌 전체가 순식간에 활발히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작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근육을 단련할 때는 통증이나 피로감을 바로 느낄 수 있지만 눈 근육이나 뇌의 활성화는 그런 자각이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리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훈련 후에도 개운함과 명료함이 느껴지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훈련을 통해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대부분은 그렇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의 선명도, 향상 눈의 피로, 감소 집중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 변화는 비교적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아주 어릴 때부터 고도 근시를 겪어온 경우나
안구의 형태적 이상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시력을 지키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듯이 눈 운동 역시 눈과 뇌 전체의 활력을 유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그에 대한 보답을 확실히 줄 것입니다. 5번째 시력 운동은 목과 등 상부의 가동성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고개 돌리기와 같은 단순한 동작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좋은 자극이 됩니다. 먼저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 끝까지 돌리고 다시 왼쪽 끝까지 돌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빠르게 휙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주면 이 간단한 동작이 전혀 다른 운동으로 바뀝니다. 고개를 돌릴 때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눈은 앞을 응시하면서도 목은 좌우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뇌는 복잡한 명령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죠. 왜냐하면 고개가 한쪽으로 움직이면 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엄청난 신경계에 협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목을 기울여 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귀를 어깨 쪽으로 가져가듯 좌우로 기울여 보세요. 이건 측면 굴곡이라 불리며 목의 옆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리고 다시 천천히 뒤로 젖혀보는 정울과 신전 동작도 추가해보세요. 하지만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동작은 측면 기울이기와 앞으로 숙이기를 하나로 결합한 복합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그대로 앞으로 살짝 숙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 근육뿐만 아니라 등 윗부분까지 자극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어깨 롤링도 매우 유익합니다. 말 그대로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인데 앉은 자세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자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등을 대고 눕거나 의자에 앉아 상체를 뒤로 기대어 등 상부의 신전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가동성 운동들이 단지 뻐근함을 풀어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목과 어깨 주변에는 시각신경과 깊이 연결된 뇌간의 핵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과 등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눈과 관련된 신경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도 깊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고 혈류가 늘어나면서 뇌와 근육 눈까지 고르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눈의 피로뿐 아니라 뇌 전체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시력이라는 것도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눈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배운 눈 운동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몇 번만 따라 해봐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영구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과 뇌는 반복을 통해서만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적게 자주라는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의욕이 넘쳐서 너무 오래 하거나 어지러울 때까지 반복하시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은 정말 짧게, 아주 짧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두 번 많아야 3-4번만 반복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뇌가 부담 없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좋아하는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뇌는 근육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근육은 무리하면 금방 피로를 느끼고 쉴 시간을 요구하지만 뇌는 피로를 바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한계를 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피곤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건 이미 뇌가 과부하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멈추고 휴식을 주세요. 반대로 너무 조금씩 자주 해주는 건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몇 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하면 뇌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점점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운동들을 실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시력이 좋아져 안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는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지금 쓰는 안경으로도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시력 저하의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한 1달 가능하면 2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신 뒤에 몸의 변화를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보고 당근 먹으라며 나 1번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운동이나 식습관, 그리고 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해봤다고 해서 금방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익숙해져야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면 반드시 보답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또 다른 영상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눈과 뇌, 그리고 몸의 모든 연결고리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건강한 눈과 건강한 삶,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이 언제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검사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검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흔히 권유되는 검사들 중 일부는 잘못된 경고, 불필요한 불안, 심지어 위험한 처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요즘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70세 이상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검사를 적용하는 방식은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5가지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도 본인에게는 피하는 검사들이죠. 왜 이 검사가 권장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부담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와 몸 상태, 그리고 삶의 질을 존중받아야 할 당신에게 맞는 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아끼는 만큼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 치료에 지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드리기 위해 70세 이후에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세워보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검사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특히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이 검사는 건강검진의 표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검사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까지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검사지만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위험과 스트레스, 심지어 입원까지 초래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장 내시경이라는 절차 자체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 전에는 장을 비우기 위한 강한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검사 당일에는 진정제를 맞은 채로 긴 스코프가 장 깊숙이 삽입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고령자에게는 그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장 청소 과정에서 심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는 노년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더 오래 남아 혼란, 어지러움,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내시경 도중 발견된 작은 용종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이나 추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용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 지나야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70세 이후 심지어 80세에 접어든 분들에게 그 긴 시간이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종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불안이 커지고 검사, 재검사, 생검, 심지어 장절제까지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하게 되는 겁니다.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2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평소 등산도 즐기고 정신도 또렷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한 소화기 증상이 없었지만 병원에서 권유를 받아 정기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하셨죠. 검사 전날 장정결제 때문에 심하게 탈수되셨고 검사 당일에는 몹시 피곤하고 멍한 상태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됐습니다. 그 한 번의 검사가 결국 수개월에 걸친 재활치료와 큰 병원비 그리고 긴 시간의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검사 결과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그들이 배운 기준과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의학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70세를 넘기셨고 현재 아무런 소화기 증상이 없다면 대장 내시경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변 검사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검사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이 치르게 될 대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 경제적 부담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검사가 꼭 필요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검사가 곧 좋은 치료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 많은 검사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진정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피하는 것이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의 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아온 존재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해 보이는 검사, 바로 전신 스캔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 구석구석을 기계가 들여다본다는 건 언뜻 보면 아주 똑똑한 예방처럼 들립니다. 아직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해 조치할 수 있다면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시니어에게는 이 검사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신 스캔, 특히 CT나 MRI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모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잡아냅니다. 그 중에는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작은 결절, 무해한 그림자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심한 발견 하나가 마음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지나가도 될 만한 아주 작은 이상소견 하나가 불안의 씨앗이 되고 어느새 진료 예약 조직 검사 전문이 진료까지 이어지는 의학적 회전목매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70세 이후에 더 위험할까요? 나이든 몸은 젊은 시절처럼 회복하거나 버티지 못합니다. 45세에 가볍게 받을 수 있었던 조직검사가 75세에는 폐에 구멍이 나거나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MRI 촬영조차 오랜 시간 누워있는 것 자체가 관절에 무리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험한 건 신체적 결과가 아니라 정서적 반응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강보다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 더 많은 두려움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 몸이 말하는 진짜 상태보다 스크린 속 그림자 하나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시니어 건강 세미나에서 만난 78세의 박영자 어르신은 매일 걷기 운동도 하고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강박람회에서 무료 전신 스캔을 홍보하던 이동 검진 차량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신장에 아주 작은 병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병변은 너무 작아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병변이라는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한 달도 채 안 되어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그 이후 몇 개월에 걸친 회복 체력 저하, 계속 남아있는 후유증까지 그 작은 이상소견 하나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밝게 걷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과잉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으로는 불필요한 공포이며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손실입니다. 특히 전신 스캔은 보험 적용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 경우 많은 노인분들이 자비로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평안함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검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산 셈입니다. 70세 이후에 책임감 있는 건강관리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기계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작은 이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을 믿어주는 것. 모니터 화면에 잡힌 희미한 그림자가 당신 삶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림자가 진짜 병이 아니라면 그에 쏟을 시간과 두려움 또한 아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한동안 심장질환 조기 발견의 핵심이라 불리며 널리 권장되었던 검사, 바로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러닝머신에 올라 심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리하게 움직이게 만든 뒤 반응을 살피는 방식이죠. 겉보기에 이 검사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심장을 밀어붙여 봐야 문제를 알 수 있다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기 쉬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대, 60대에는 유용할 수 있었던 이 검사가 7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공포를 부르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혈압이 더 쉽게 출렁이며 심장의 전기 신호 패턴도 약간 달라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단지 나이 들매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지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만 인식할 뿐이죠. 이처럼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발견되면 뒤따르는 것은 끝없는 검사와 시술의 연쇄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카테터 삽입, 스텐트 시술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고령자에겐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조영제는 신장에 무리를 주고 시술 중 출혈이나 혈압 급강하가 발생하기도 하며 회복 기간도 길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러닝머신 위 검사였지만 끝은 병원 침대에서의 몇 개월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의 최종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은퇴 후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시고 가슴 통증도 없고 피로감도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단지 연례 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혹시 모르니라는 이유로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경계선 이상이었고 이후 심장내과로 전원, 그리고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까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술 부위에서 감염이 생기고 결국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죠. 그 후 6개월 동안 재활병원과 가정을 오가며 회복에 집중하셨지만 이전의 활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러닝머신 검사 정말 필요했던 걸까요? 이런 이유로 지금은 대한심장학회와 고령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무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권하지 않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고 숨이 차지도 않고 이유 없는 피로가 없다면 굳이 심장을 자극해가며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입니다. 심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장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생명 그 자체의 박동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화란 모든 위험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현재의 신호를 듣고 독립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물론 심장 건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지 병원 기계 앞에 서는 것보다 매일 걷는 습관 균형 잡힌 식사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스트레스 조절이야말로 진짜 심장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계도 아니고 전선도 아니고 30, 40대를 기준으로 만든 검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모두가 선물은 아닙니다. 때로는 검사를 거절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삶을 지키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안심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믿는 정기 대장 내시경입니다. 사실 대장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증상도 없이 조용히 다가오고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장 내시경은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조기 예방 도구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검사가 더 이상 예방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대장 내시경이 어떤 검사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 검사 전에는 강한 장정결제를 마셔야 하고 검사 중에는 전신 진정제를 맞고 장속 깊숙이까지 스코프를 삽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정제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뇌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 결과 검사 이후 수일간 길게는 몇 주간 혼란 기억력 저하, 멍한 상태가 이어지는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며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 바로 장 청소 과정입니다. 젊을 땐 견딜만 했던 대량의 하재 섭취가 노년기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신장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한밤중 욕실에서 어지러움으로 인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의 낙상 원인 중 하나가 대장 내시경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사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검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혹시 모를 암을 미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시간적 맥락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용종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보통 10,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70세를 넘기셨고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남은 인생에서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출혈장, 천공약물 부작용 등의 합병증 가능성은 나이에 비례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계신 78세 이정자 선생님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68세 그리고 73세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모두 정상 결과였죠. 그런데 78세 때 병원에서 한 번 더 해두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중 장에 미세한 천공이 생겼고 급히 응급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입원하며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고 이전처럼 혼자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그때 이제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분적으로는 의료 관성 때문입니다. 50세에 효과가 있었던 검사가 75세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는 가정.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도 상황도 달라집니다. 한때 우리를 지켜줬던 검사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해치는 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암이 무서워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 또렷한 정신, 잔잔한 감정의 평온함, 이 세 가지를 잃고 얻는 수명 연장은 진짜 선물일 수 있을까요? 물론 설명할 수 없는 복통이나 체중 감소 대변에 피가 보이는 등 분명한 증상이 있을 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이전 검사도 이상이 없었다면 정기 대장 내시경은 선택이 아니라 재고해야 할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의사가 시키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몸을 위험에 맡겨선 안 됩니다. 정보를 안다는 건 검사의 이득뿐 아니라 그 대가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역사를 가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개입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몸은 그만큼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는 심장 건강과 관련된 검사 중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해봐야 마음이 놓인다며 자주 시행되는 검사이기도 하죠. 심장 질환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립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 올라 심장을 자극해 반응을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 이 검사는 실보다 득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사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심장을 일정 수준으로 자극해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70세 이후의 심장은 이미 나이든 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일부 석회화가 진행되며 운동 후 회복도 더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검사 기계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정상 수치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심 신호를 내보내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스텐트 삽입 심하면 우회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추가 시술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이 따릅니다. 조영제에 의한 신장 손상 카테터 삽입 중 출혈 시술 후 약물 부작용 저혈압 쇼크. 고령자의 경우 이 모든 합병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76세의 박춘식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평소 걷기 운동도 하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적도 숨이 찬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정기 건강검진에서 안심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의사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애매한 이상 소견. 이어진 조영술에서는 막힘이 아닌 약한 플라크가 발견됐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이라며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근고제 부작용으로 위장 출혈이 발생했고 급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병원과 재활을 반복하며 일상 기능은 떨어졌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줄도 몰랐는데 치료받고 나서 진짜 환자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근본에는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지 못했을 때 닥칠 결과에 대한 막연한 공포. 하지만 이 시기의 삶에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외 심장 전문의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검사가 심장마비를 줄여주지도 않고 사망률을 낮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 압박감, 약간의 숨참 원인 모를 피로감 같은 실제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확인만을 위한 검사는 불필요한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잘 자고, 잘 걷고, 일상에서 활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건강의 증거입니다. 기계보다 데이터보다 내 몸이 주는 메시지를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격적인 개입에서 사려 깊은 관찰로 전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병을 미리 찾기 위해 모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화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 이겨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명료함, 그리고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력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요즘은 뭐든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죠.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약, 더 많은 치료. 하지만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히 판단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내 몸을 알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이제 70세를 넘긴 시기에는 건강관리조차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치 공장처럼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 위에 몸을 올려놓을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기준으로 설계된 매뉴얼을 무조건 따르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를 잃고 평안을 잃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지금까지 배운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생각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셨다면 그 자체로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검사를 거절한다고 해서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이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득과 부담을 스스로 따져보며 진짜 필요한 선택을 하려는 태도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검사가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 과잉 진단, 과도한 치료라는 미로로 당신을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솔직히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 검사가 정말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차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삶의 편안함을 떠올려 보세요. 이 나이에 그것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를 얻으신 분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려 깊은 선택으로, 과잉 치료가 아닌 지식으로 무장하여 언제 닥칠지 모를 병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연결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점 또는 앞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도 큰 배움과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